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친북연대에 어떤 빛을 줬길래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사료를 쓰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정의가 무너져 내리는 이 기막힌 현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지난 22일 있었던 일이죠. 유성기업 대표이사 집무실에서 벌어진 민주노총의 집단 감금 폭행 사건.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0여 명이 유성기업 임원 1명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허만섭 차장, 사건 자초지종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시청자 여러분께요. 예, 유성기업은 그 복수노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두 개인 두 개가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비교적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노조는 좀 약간 그 온건한 노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성기업 사측에서 이 새로운 노조와 임금 교섭을 이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성인 이제 민주노총 산하 이 구노조에서는 이것을 이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노무 담당하고 있는 이 회사의 상무를 대표이사실 그 집무실에서 거의 이제 감금하다시피 하면서 10여 명이 이제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서 전치 12주에 상처를 냈는데요. 큰 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뼈가 함몰되거나 같은 얼굴이 크게 다쳤습니다. 네. 아니 그랬는데 그냥 단순히 폭행만 저지른 게 아니라 소 국장님 심한 협박성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김상무가 뭐 얼굴이 이제 피투성이 된 그런 상태에서 이 유성기업 대표가 진술서 그리고 언론 인터뷰 이런 걸 종합을 해보면 이렇게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노조원들이 이판사판이다 끝장을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폭행을 계속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상무를 내보내지 않고는 회사가 정상화될 수 없다. 이렇게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김상무의 집 주소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어딘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 말은 가족들도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이제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라는 게 이제 유성기업 대표의 진술과 주장입니다. 네. 글쎄요. 뭐 구노조와 신노조 두 노조 간의 어떤 갈등이 골이 심한 것 같은데 정세희 국장님 이게요.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건 기정사실인데 그래도 또 구노조, 이 민노총 산하의 노조에서도 뭐 어떤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노총 홈페이지와 들어가고 제가 접촉을 시도해봤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민노총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성기업의 사례를 볼 때 이 기업은 민노총의 일반적인 투쟁보다는 약간 그 노조와 회사 측 간의 감정의 골이 굉장히 깊었던 것으로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2011년에 이제 노조가 교대 근무, 2교대 근무를 할 때 그 요구를 했을 때 지금 말한 노조가 사측에서 직장 폐쇄로 맞섰어요. 네. 직장 폐쇄라는 것은 사측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강도의 그렇죠. 그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 폐쇄로 맞설고 소송이 오가가는 과정에서 감정의 공격이 굉장히 깊어졌고 그 와중에 아까 말한 대로 새로운 노조, 온건 노조가 만들어졌고 기존의 노조에 했다는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또 다시 복직하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또 2명이 자살하는 그런 좀 굉장히 양측이 그동안에 화합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깊어서 이제 이런 사태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이런 사태 자체가 이 폭행이나 감금이나 협박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유성기업의 일반적인 거와는 좀 다른 회사 내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노조의 노조원들은 한 150명, 그리고 신노조의 노조원은 13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민주노총의 감금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단순히 폭행뿐만 아니라 경찰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응을 했길래 그럴까요? 사람부터 구해달라. 저도 말했어요, 저도. 수수관관하고 있는 모습을 다 목격을했어요. 영수관들을 다 슈퍼맨으로 뽑아놓으면 40명 정도 물류병으로 제압하고 들어갈 수 있을 건데 슈퍼맨은 아니잖아요. 자, 허만섭 차장. 그러니까 아주 절절하게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경찰에서는 큰 도움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경찰이 보이고 앞에서는 김상무가 막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했다는 자, 이 사장, 최철규 사장의 입장에 대해서 뭐 한 겁니까, 경찰? 도대체 거기 출동을 하긴 했잖아요. 예, 문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예. 문만 들어가면 말릴 수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최철규 사장을 비롯한 그 사측에서는 경찰이 그 마치 이게 노조가 하는 일에 끼어들면 괜히 우리 경찰이 피곤해진다. 라는 투로 이렇게 이 그 당시 상황에 대처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느냐라고 막 이렇게 그 굉장히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네. 비명을 지르고 이렇게 뭐 폭행을 당하고 있으니까 비명을 지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어보면 경찰이 굉장히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잘못했다기보다 좀 너무 방관하고 방관을 있었던 게 한 것 아닌가. 같은데 어쨌든 뭐 폭행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으로서 그걸 제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경찰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뭐 너무 소음이 심해가지고 비명 소리를 잘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하. 또 이제 그 노조원들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있어가지고 그걸 네. 이제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경찰 병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구나 뭐 그 사이사이에 이제 여자 노조원도 있기 때문에 아. 더더욱 이렇게 몸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사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입장을 또 밝힌 바 있습니다. 오히려 강력히 법을 집행을 했다가 경찰이 오히려 화살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러웠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애둘러서 설명을 하고 있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집회를 이제 우리가 진압을 할 때 네. 박근혜 전 정부 때 집회에 어떤 과잉 진압들이 있었으니까 네. 정부 들어서 과잉 진압하지 않는다는 게 뭐 경찰의 뭐 방침인 거다라고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근데 집회에서는 뭐 과격한 구호는 나올지언정 우리 의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회하는 사람들이 스크럼 짜서 공동 상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저 때는 명백한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화면 보시면 저 경찰 아저씨들께서 뒷짐을 이렇게 구경합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공권력 못하러 있는 겁니까? 아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거 정말 가정이에요. 만약에 민주노총의 저 조합원의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유성기업 사측 직원들 한 40명한테 둘러싸서 막고 있었다. 네. 그러면 경찰이 그때 스크럼을 짜서 저희가 못 들어가고 있었어요 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사실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일단 가정이니까요. 가정이에요. 예, 예. 가정.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상황 어떻게 될지. 하지만 어쨌든 저 대한민국 시민이 여러 네. 사람한테 둘러싸서 막고 있는데 그걸 경찰이 소음이 심해서 잘 듣지 못했어요. 네. 저희가 4명이기 때문에 40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경찰의 장비는 뭐가 필요하고 네. 경찰의 공권력을 못하러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도 이번에서는 경찰의 이렇게 태도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막 경찰서장이 우리는 할 일을 했다. 네. 신고받고 금방 갔고 사실 비명 소리가 안 들려서 처음에 이제 대처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납득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 폭력죄들이 몇십 명이 둘러싸서 한 사람이 맞고 있거나 뭐 어떤 가해 학생이 피해자 학생들한테 때리고 있는데 숫자가 많아갖고 경찰이 그 대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도대체 우리는 경찰을 왜 믿고 있고 왜 세금을 내고 있고 국가란 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거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길래 경찰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미국처럼 총기를 사가지고 자경단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하, 스스로를 보호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어떤 경찰권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네. 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갖다가 경찰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경우에 이 유성기업 사태가 이번 임원 폭행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사무소, 유성기업의 서울사무소는 45일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중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45일째 지금 그 숙식을 하면서 네. 5층으로 알려져 있는데 5층 그 사무소를 서울 사무소를 지금 거의 점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외부 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사무소에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민주노총 사태에 정치권도 반응이 뜨겁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물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 입장을 들어보시죠.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과 참여연대에 어떤 빛을 줬길래 국가 공권력이 이렇게 사족을 쓰지 못하고 선량한 국민이
민주노총에 의해서 전치 12주에 중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공권력은 국민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민노총이 권력에 취했습니다.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를 방조했습니다. 자, 보수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야당이 이 사태를 좀 쟁점화시켜서 좀 선제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또 분석을 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참 할 말이 없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민주노총이나 이런 행태는 이번 정권, 문재인 정부의 어떤 출범에 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총 세력, 민주노총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오만하고 거세게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이제 그 야당의 입장인데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정부도 참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출범할 때는 어떤 도움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제 와서 어떤 집권을 할 때하고 집권을 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하고는 다른데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렵고 안팎으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지분만 요구하고 네. 이렇게 생떼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야당이 네.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는 야당의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민주노총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은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오늘 노동계를 향해서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업의 임원들을 폭행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일도 절대로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저지하지 못한 경찰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행자부라든가 경찰청은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소국장님,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을 이해찬 대표가 콕 집어서 경찰이 이번엔 좀 잘못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여당과 청와대가 노동계를 너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노총과는 대화가 잘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해찬 대표의 맥락, 전체적인 맥락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22일 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을 할 때 민노총은 참석을 거의 참가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내년 1월 달 대의원대회 이후에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정부 여당으로서는 강력하게 그 경사노위 참여를 압박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죠, 지금. 네. 물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사태 같은 경우는 뭐 민노총이든 어디든 저렇게 폭행 사태를 한다는 부분은 지금 국민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가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 내에서도 강력한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이제 정부 여당과 노동계와 틈이 벌어지는 그 사이를 이제 비집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정부 여당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민노총의 대화 거부 프레임을 씌워서 압박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이제 또 비판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죠. 네. 촛불혁명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참석했지만 네. 촛불혁명을 이끈 어떤 거대한 엔진 두 개라고 하면 민노총과 참여연대였다는 그렇죠.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결국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상당히 공헌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촛불혁명을 주도한 이 두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100가지 과제를 갖다가 던집니다. 그 안에는 주한미군 철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어떤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죠. 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한미 FTA와 강정마을 그 해군 기지 때문에 진보 세력이 노무현 정부에게 입안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가고 지금 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약간의 어떤 약간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오른쪽으로 정책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근로자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민노총과 참여연대 강력한 반발에 지금 직면해서 어쩌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데 진보 세력마저 문재인 정부에게 약간 등을 돌린다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한 딜레마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너무 강성인 민노총과 참여연대의 어떤 주장을 마냥 수용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노총과 참여연대가 조금 양보를 했으면 하는 게
네.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촛불혁명의 양대 축이라고 표현을 하신 이 민노총 얘기 말고 참여연대 얘기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다음 달 청문회를 앞둔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서 내용 때문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 정성희 의원님,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아직 청문회도 거치기 전에 참여연대가 먼저 질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서 참여연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 현재 경제 현안, 재벌 개혁에 대한 생각, 소득 주도 성장에 앞으로 어떻게 밀고 갈 것인가 하는 현안에 대해서 질의서를 보냈는데요. 규제 완화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부동산 정책. 근데 이제 이례적인 거죠.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시민단체가 이렇게 보낸 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부총리, 물론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겠다는 얘기는 했지만, 과연 경제부총리가 일개 시민단체의 이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무시하고 국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요. 네. 참 기획재정부도 정말 난감하죠. 험난한 직업 같아요. 그러니까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무시하자니 이 참여연대라는 그렇죠. 이 거대한 아까 말한 정권 출범에 큰 지분을 가진 세력을 무시하는 것 같고, 이거를 대응을 하자니 이거는 뭐냐, 참여연대가 기획재정부 위에 있는 거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처리 방향이 나올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군요. 어떻게 되더라도 참여연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약간 길들이거나 네. 그런 어떤 의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소국장님, 지금 정성희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청문회, 인사청문회도 진행되기 전에 시민단체가 보낸 질의, 응답에 답을 할 이 상황인지 그것도 헷갈리고요. 사실 지금 민주노총, 참여연대 이 현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두 세력에 반해야 되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촛불혁명의 두 축이다라는 그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촛불혁명이라는 것은 어쨌든 온 국민이 그러한 국정농단에 아하. 분노해서 일어난 그러한 것이었지 특정한 세력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어떤 두 축이라는 표현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저 부분은 참여연대가 어쨌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이든 답변을 기획재정부가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전에요? 네, 그렇죠. 답변의 이제 수준이 문제인 것이죠. 네. 어쨌거나 그 수준을 저는 아주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소상히 답변하겠습니다라든지. 이게 효과적이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청문회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참여연대 질문에 대해서 뭐 일일이 지금 기획재정부 그 홍남기 후보자 입장에서 답변한다라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또 했는데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정도 하고 구체적인 부분은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촛불혁명의 원동력은 일단 정치적인 시각에서 볼 때 그 두 세력을 이제 국한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소국장님 얘기도 맞고요. 온 국민이 이룬 촛불혁명이었지 어느 특정 세력 두 군데가 한 건 아니었죠. 그 말도 맞고 또 주축이 됐던 세력에 대한 분석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그 두 그룹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렇습니다. 될까? 그런 맞다. 부분들이 있고 알겠습니다. 실상과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조심할 알겠습니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히 이해하겠습니다.